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 이 시간 진행의 원성수입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역 장애인 고용 수준은 어떨까요? 오늘 CNB 집중 토론에서 장애인 근로복지 개선, 고용 해법은 없는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미자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취업지원 송희성 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척수장애인협회 황경아 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이채식 이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분 모시고 장애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장애인의 그 근로 복지 환경을 점검해 보기 전에 우리 이미자 과장님께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우리 지역 대전에는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부터 한번 좀 네.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는 249만 명이고 우리 대전시 장애인 수는 7만 1,425명입니다. 네. 대전시 인구에 비해서 4.7%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4.7%. 네. 그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과장직을 맡고 계신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보조라든지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교육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애인분들의 만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 이렇게 잠깐 언론에서 비춰지고 다뤄지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늘 CNB에서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4월 달이 가기 전에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오신 네 분들께서 장애인들한테 또 장애인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지역 장애인의 근로 복지 환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애인의 경제활동 변화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장애인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에 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이 뭐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대선과 관련해서도 늘 뭐 청년 고용 문제 이런 쪽에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장애인들의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이 부분은 조금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장애인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복지부에서 4년에 한 번씩이죠. 이 장애인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고용 실업률은 그 한국 우리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 조사한 게 2015년도 거가 있습니다. 2년 전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대전 우리 장애인 인구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그 7만 한 1,000명 정도 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원에 이제 2만 3천 약 700명 정도가 지금 고용이 돼 있고요. 34.2%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 그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4만 4천 약 한 200명 정도로 65.8%로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65.8%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실업률인데 네, 예. 이 추세가 점점 깊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지금 실례지만 회장님께서도 지금 척수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네, 네, 네. 척수 장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장애의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장애 종류는 유형이 이제 15개 유형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척수는 현재까지는 유형으로는 이제 지체에 속해 있습니다. 네. 우리 척수장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애 유형은 거의가 그 장애 원인은 그 후천적인 장애가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소아마비 같은 경우 완전히 퇴치가 됐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뭐 대전에는 한 700여 명의 이제 척수장애인이 있고요. 이제 저도 교통사고로 91년도에 그렇군요. 군대 제대하고 네. 나서 그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장애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이채식 이사님은 지금 우승정보대에서 사회복지과 교수로 계신데 또 다른 뭐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가 1990년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네.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정기적으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그 장애인 고용의 추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쭉 이렇게 시대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90년도 이후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양적 고용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네. 양적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취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양적 고용이 아니라 질적 고용,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그렇죠. 어느 정도 급여, 그리고 근로 환경이 좋은 이런 어떤 그 질적 고용을 이제 논의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양적 고용은 굉장히 그 성과가 있었지만 이 질적 고용을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장애인 고용은 열악하다 이렇게 우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배려가 아주 사회 곳곳에 이렇게 묻어나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던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 아직도 그렇죠.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죠. 상당히 높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 네. 새로운 어떤 그 정책들이 계속 나와줘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욕구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전에 비해서 우리 협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우리가 장애를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장님께는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비교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네, 네.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 좀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이제 회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장애인들의 어떤 실업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장애인 실업률은 그 전체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전체 비장애인 영역에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예. 또 고용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도 많은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대전시의 경우를 저희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 의무율을 보니까 이건 이제 일반인 사업장의 장애인 인원의 합을 맞춘 건데 전국이 한 2.69% 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한 2.69%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네. 충남이 한 2.75, 그리고 충북이 2.94, 그리고 세종이 2.6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은 사실은 이런 전국 평균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한 2.99% 정도로 지금 그래요? 나와 있거든요. 네. 수치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긍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대전시가 최근에 신산지뢰 무지개복지센터라는 장애인 중증 장애인 다수 사업장을 지금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저희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사업장이 한국타이어의 동그라미 파트너스, 그다음에 건양학원의 가람상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업장들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장애인 고용의 어떤 그런 수치도 변화가 좀 미미하게나마 계속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이 미친다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계속적인 설립이 사실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애인들 직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체나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선호하게 되는 일자리가 또 어느 곳이고 그건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고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 모든 구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 괜찮은 일자리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질적인 측면인데 네. 고용 안정이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되고 그리고 복리후생제도가 잘 돼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닐까. 장애인 구직자를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이 자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적합 직종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비장애인들은 적합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구할 수 그렇죠. 있는데 장애인들은 자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애 상태에 적합한 적합 직종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 줘야만이 선호하는 일자리하고 맞물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는 지적장애 특성이 있고 또 회장님과 같이 척소장애인들은 척소장애 특성이 있고 다 장애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특성에 맞는 적합 직종을 우리 사회가 개발해야만이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 모든 구직자들이 아무리 급여가 좋고 직업 안정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또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 쉽게 그만두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장애인들이 사실은 일자리는 찾아서 들어가는데 또 비장애 근로자에 비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네, 있군요. 굉장히 네. 어렵게 들어가지만 또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네. 쉽게 그만두는 이유를 여러 어떤 선행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장애인들이 업무 능력이 낮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보다는 네. 작업 환경이 개선이 안 된다라든지 또는 사업주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라든지 네. 또는 자기 적성과는 무관한 직무에 배치가 된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려했을 때는 장애 개개인에 맞는 장애 특성을 좀 잘 매치해서 거기에 맞는 직무를 갖다가 개발해서 매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덧붙여서 회장님하고 또 말씀 같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네.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직했다가 다시 직장 잡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떤 네. 직종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금방 좀 우리 이치식 교수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일자리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이제 일자리 하는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예, 그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또 얼마만큼 잘 적응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의 좋은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데이터를 봤을 적에 우리 대전의 장애인들이 그 선호하는 그 일자리는 공무원입니다. 거의 한 67% 정도가 네. 공무원 일자리를 이제 선호를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이란 자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도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공근로라든지 복지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창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사실 한시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협회에 지금 의뢰가 왔었습니다. 이제 뭐 괜찮은 기업인데 장애인을 좀 채용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이제 채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서 결국에는 얼마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2층에 있었습니다. 네. 다른 직원들은 다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본인만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이제 힘드니까 다른 직원이 이제 밑에까지 그 식판을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 눈치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작업 뭐 환경에서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적응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토대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으로 장애인분들이 나갈 때는 상당히 참 좋을 것 같아요. 공직이 또 차별이 가장 예. 적은 데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행정학과에 있다 보니까 학생 중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그 자치단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시에 이렇게 전산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상인 3명이 합격해서 이렇게 취업하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직종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선호하는 직종이라든가 여기에 또 많이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하고 회장님이 이제 그 선호한 직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해주셔서 아마 크게 네. 뭐 저도 다른 생각은 없고요, 같은 네.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 장애인들이 현재 그럼 어떤 직종의 업종에 지금 종사하느냐, 뭐 그거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저희 공단에서 그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여기 그 장애인 근로자의 한 23.4%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한 8.7%. 이렇게 이런 업종에 이제 좀 높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반면에 뭐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 기관, 뭐 이런 데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제조업체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장애인들이 많이 제조업체로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다른 업종들의 경우는 실제 그 어떤 업종별 특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에서도 뭐 네. 특별하게 이렇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네. 장애인 주시죠. 지금 교수님이나 회장님께서 공무원을 선호하신다 하는데 네. 또 장애인분들이 일반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해서 공직에 들어오기는 참 힘듭니다.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3.2%를 해야 되는데 3.4% 기준보다 더 높이 초과해서. 높이 네. 채용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3.5%까지 네. 지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는 대학생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어느 직종을 가고 싶으냐 조사를 했는데 직업재활 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 시설에 근무를 하고 싶다는 선호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수님이나 이렇게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직장으로는 뭐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조금 일을 할 수 없는 일반 직장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 직업자의 시설에 가서 그 직업자의 시설에 가면 일정액은 그대로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증 장애인들은 직업자 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만족을 못 시키고 있고 19개소 직업자 시설에 56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개인들이 개인이나 법인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일거리가 또 없습니다. 또 단순 임가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확대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네. 분들이 이제 공직에 가려면은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예. 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부가 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 의무 고용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적어도 30% 이상 뭐 이렇게는 한시적으로 뽑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 법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 뭐 교수 사회만 하더라도 백인 남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교수들도 많고 또 흑인 유색인종이라든가 여성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이런 그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정책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장애인을 강제로 기업에 할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근로자의 3% 이상을 좀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3% 이상을 네.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면에 민간의 경우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는 근로자가 50인이 넘는 경우는 5% 이내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그 고용률을 미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그 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만큼 국가에서 장려금을 이렇게 기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2017년도 현재 그 의무 고용률을 보면은 네. 민간 기업이 한 2.9%고요. 공공 부분이 3.2%. 국가도 3.2%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돼갖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 부담금을 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또한 그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 그럼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은 공무원은 한 2.78%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공이 한 2.96, 민간이 한 2.5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두 그 세 분야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율은 충족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를 넘어야 되는데 3%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살펴보면 그 미달한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국가 기관들의 경우는 뭐 그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그 헌법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기관들이 한 2.39%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교육청이 또 한 1.7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될 기관들이 오히려 그러네요. 법을 외면하고 있는 헌법 기관하고 교육청이 안 지킨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공공기관들을 보면 그 기타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한 2.18% 낮게 나타나는데 네. 그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전에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대동 연구단지에는 연구기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 어떤 기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좀 낮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건 민간의 경우에 있어서인데 민간의 경우 보니까 1000 이상이 2.12%고요. 그리고 그 30대 기업 집단이 1.95.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은 반비례해서 더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장애인 고용 문제를 이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법기관들의 그 고용하지 않는 문제, 그러네요. 네. 민간에서도 어떤 대기업에서 또 고용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돼야 되지 않는 거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지키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뭐 민간 부분에서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문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차식 그 교수님 이번 그 대선과 관련해서 뭐 장애인 정책 같은 거 그분들도 좀 준비를 할 텐데 뭐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맡겨두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은 그 정부의 그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1990년도에 국가 개입에 의한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벌써 27년째 정도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솔성 고용해야 될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또 정부 공공기관 또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 굉장히 고용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의무 고용 제도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보면은 결국은 장애인 고용 차별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맞습니다.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고용 차별이 어디에서 오냐고 이렇게 보니까 다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은 장애인들 채용하면은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장애인 생산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본 능력만 길러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 직업 훈련이고 장애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직업 교육인데.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이것을 우리가 직업 재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 직업 훈련, 직업 교육을 직업 재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직업 재활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특수학교에서도 뭐 직업 훈련 시키고 나와서 또 뭐 그 직업 훈련 기관에서 계속 직업 교육 시켰는데도 이렇게 지금 질적 고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적 자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고용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네.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뿌리 깊은 고용 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호소하는 이런 어떤 토론에서도 좀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안보 문제로 이렇게 그 덮여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네. 다뤄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그 팀에서 네. 이런 문제가 좀 소외시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목소리를 좀 협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분들도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미준수, 의무고용 미준수 한다는 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하게도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없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인식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의무 고용을 미준수하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회장님부터 주실까요? 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요. 네.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벌금을 차라리 내는 게 더 편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도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리 국가가 지금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은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치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보면은 저희가 매년 각 시도에
그 수범 도시, 그 복지 수범 도시를 그 평가를 합니다. 그때마다 지금 단연 동안 우리 대전시가 지금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괄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대전시가 1등을 하지만은 그 1등 점수가 64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 60점 좀 넘으면은 간신히 면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64점이 1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대전시가 장애인 그 고용률이 그 높은 점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무지개 그 복지공장이라고 우리 시에서 그 시산하 그 시설관리공단이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채용이 그 프로테이즈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그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그 민간이나 관련된 이런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는 좀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 대전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계도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계도도 하고요. 네. 이제 기업주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들을 고용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고용공단과 같이 힘을 합쳐서 기업주들한테 인식 개선을 좀 하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장애인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 숙달이 되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장애인분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장애인이라는 그 편견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없어요. 잠재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데 사실 단순하고 집중력을 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월등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기업체한테 좀 더 알려서 장애인 고용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뭐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무, 책임 뭐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또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기업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긍심 뭐 이것도 네.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도 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금,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 지원 사업 등 정부는 장애인의 그 고용 의무를 민간 기업 및 국가 그리고 지자체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지역 장애인 고용 장벽을 한번 이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황경아 회장께서 계신 대전시 장애인 정책 포럼에서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와 시의원의 그 복지 정책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걸로 아는데 우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네네. 내용이었습니까? 5개 구청 중에 네. 그 1위가 이제 대덕구청이 됐습니다. 대덕구가 예.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그 심사 기준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냐면은 그 어떤 구에는 장애인 수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구는 장애인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갖고서도 충분한 어떤 이런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고려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평가한 결과 네. 대덕구청이 가장 지금 현재 잘한 걸로 평가가 났고 우리 시의원 그 22명을 전체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는 왜 이제 장애인 그 복지 환경 쪽으로만 하지 왜 전체 의원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애인도 물론 이제 장애인 관련된 우리 그 장애인과가 있지만은 우리가 뭐 교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다 모든
부분에 저희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각 분과 그 의원님들이 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고 네. 필요한 어떤 복지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의원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이 이제 구미경 의원님이 민주당의 네. 비례대표로 이제 장애인에서 추천이 돼서 이제 되신 분이죠. 그분이 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이제 1등을 하셨고요. 네. 네, 뭐 저희는 이제 매년 네, 이러한 그 복지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평가가 사실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자치단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채식 이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도 대전 시내 기관들이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옆에 계시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실무적인 일을 해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이 대거 지방 이양되고 또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장애인 대전시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황경화 회장이 말씀하셨던 무지개 복지공장 그리고 건강 카페라고 있습니다. 건강 카페가 대전시청에서 출발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지금 히트친 상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새로운 고용 모델을 개발해내고 이런 어떤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책무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지방 뭐 자치법이라든지 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무를 명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지자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채식 이사님께서 말씀 예. 주셨는데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아주 네. 좋으신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경증 장애인들은 그래도 일반 기업체에 많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정말 기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증 장애인 위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복지공장을 비롯해서 19개 직업자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560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 업무 보조라든지 행정 도우미 또 아까 이채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카페 이런 데 하고 또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네. 1,480명 정도 지금 일자리를 올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잘 찾아가지도 못하고 발달 장애인 경우는 우편물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직장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선발해서 직무지도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직무지도요원이 한 10명 정도를 배치받아서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오늘은 뭐뭐뭐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단련이 되면 혼자 거기를 직장을 찾아가고 혼자 또 분류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대전시에서 직무지도요원을 몇 년째 유일하게 유지하고 선발해서 22명을 선발해서 지금 발달 장애인들한테 직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부에서도 우수 시책으로 돼서 저기 평가받는데 가점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을 텐데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 아직 안 돼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발달 장애인들 정말 직장에 못 가는 장애인들은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행복 어울림 농장이라고 네. 도심 내에 있는 월평동에 있는 그 농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농장에다 하우스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버섯을 키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털을 잡고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흙과 같이 놀면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20명을 올해는 목표로 20명 뽑아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점차 뭐 저기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판로가 개척이 된다면 이제 50명까지 네.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랄 복지관이라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월 달쯤면 아마 저기 일자리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마침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회장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장애인들보다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뭐 이유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뭐 어떤 그 보완점이 좀 가해지면 좋겠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참 이게 좀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는 요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 중에서도 이제 중증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이제 중증 장애인의 그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네. 그 중증과 비중증이 그 경계가 어떻게 돼요? 중증이라 하면은 이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 등급을 1급서부터 이제 그 6급까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1급서부터 3급까지가 중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 15개 장애 유형에 뭐 특히 이제 시각,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그 지체, 요 부분이 이제 가장 그다음에 정신 쪽, 요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신 쪽이나 이제 농아 쪽에는 농아 쪽의 그 장애는 사실상 기업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요? 이제 귀 쪽에 네. 들리지 못하는 부분만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노동력이 뭐 충분히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아 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오히려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나머지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지체 쪽에 이 휠체어 타고 있는 이제 저 같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편의 시설이라는 것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 경사로 조금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시장님하고 20일 날 장애인의 날 때 장애 그 체험을 하셨는데 네. 재미난 부분을 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님이 열심히 이제 휠체어를 밀면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네. 조그만 이런 틈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볼라드라는 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네. 그 휠체어 장애인한테는 그것도 방해가 된다는 걸 우리 이제 시장님이 하시면서 네. 이게 또 필요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 유형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유형이 또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제를 이 사회가 그걸 다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특히 이제 그 배변이라든지 하려면 화장실을 저희가 편의시설이 한 2cm만 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계단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의 그 중에서도 이제 휠체어 장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국가가 굉장히 뭐 전폭적으로 뭐 편의시설을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예, 지원을 해주면은 중증장애인 취업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그 체험을 하셨는데 네네. 시장님뿐만 아니라 각 사업체 장들께서도 그런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통해 네. 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그 네. 장애인들의 고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예. 그 중증 장애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네.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환경 회장님 이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증, 경증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 우리가 의료적 손상 기준에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네.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은 의료적 손상으로 경증이다, 중증이다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장애 등급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중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직업적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것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 정책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경 회장님 같이 이제 척추 손상 장애인들은 편의 환경만 잘 갖춰주고 작업 환경만 잘 갖춰주면은 더 이상 중증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네. 현재 의료적 손상 기준에서 보면은 황경 회장님은 중증 장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작업 환경이 잘 지원되면은 황경 회장님은 중증 장애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고용을 우리가 시도할 때 이 정책 대상을 이제는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의료적 기준에서 판정하지 말고 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직업적 중증 장애로 판정해서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다시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직업적 직업적 중증 장애라고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 장애라든지 시각 장애라든지 뇌병변 장애라든지 요런 장애들을 우리가 오히려 직업적 중증 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단순히 이제 중증 경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중증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재설정되어야만이 장애인 고용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의료적 중증 장애 이거에서 얼마만큼 직업을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구분하느냐. 이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큰 변화를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그 취업문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네. 그 장애인들이 실제는 그 사회의 어떤 편의 시설이라든가 보조공학 기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장애가 갖고 있는 기능의 어떤 상실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 동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단 내에도 많은 제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뭐 보조공학 기기 지원이라든가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인턴제, 또 뭐 편의시설 같은 경우 무상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재원의 한계가 좀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실제는 네. 제도는 이제 갖춰 있는데 그러면 실제 아까 장애 등급제 폐지 얘기 나오면서 사실 그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은 맞춤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 시책을. 그러면 네. 실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실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느냐는 사실은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일자리 부족 현상은 사실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한테 해당되는 그런 말일 텐데요. 그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방금 우리들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더욱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그런 그 문제는 무엇일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과장님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시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이 시급한 문제 어디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급한 문제는 우선 재원이 좀 따라야 되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장애인, 지적 장애인한테 맞는 일거리, 또 시각 장애인한테 맞는 일거리, 이런 일거리를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과 예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그리고 네. 단체장의 이 철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면 좋겠고 협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척수장애인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전시에 지금 26개 단체가 저희 이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라는 곳에 가입이 돼가지고 예. 거기에 또 제가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대전시 전체 이제 장애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그 기구가 각 시도에 있거든요. 그 연합회장들하고 또 서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교류하고 복지 발전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하는 그러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뭐냐면은 각 시도별로 그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조례를 이제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이런 조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대전시에서도 이제 장애인 관련된 이러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그 수반이 돼야지 그냥 조례만 있는 것은 사실 사장돼 있는 조례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를 이제 점검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대전 장애인 정책 포럼에서 모니터링 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일단 우선 제도 이런 그 조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의회 제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 장애인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에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장애 고용의 유형별로 좀 대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그 유형을 보면 우리가 크게 일반 고용이 있고요. 일반 사업체 일반 고용이 있고 직업적 중증 장애인들이 흔히 가는 직업재활 시설인 보호 고용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일본의 특례 자회사형 그리고 뭐 영국의 사말 뭐 스웨덴의 사말, 영국의 램플로이 이런 것들이 다 직업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정부에서 의도적인 개입을 가지고 만들어낸 제3의 고용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반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무 고용 제도도 있고 또 차별금지법도 제정됐기 때문에 네. 경증의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반 사업체로 이 통합 고용이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업적 중증 장애인들인데 네. 이 직업적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제3의 고용 모델을 개발해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혹시 부장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다른 주제로 사실 가기 어떻게 보면 전에? 중복되는 얘기긴 그러세요? 한데요. 네. 이게 아마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제 고용정책이 이제 왔기 때문에 실제 경증장애 그렇다고 해서 경증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그만둘 수 없고요. 실제는 이제 아까 실업률이라는 걸 비교 봤을 때 여전히 그런 어떤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대로 경증의 경우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 대기업의 문제라든가 헌법 기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진짜 그 동유럽의 그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까지 우리 사회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사실은. 네. 뭐 이렇게까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는 사실은 제도가 그럼 적정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용률이 생각까지 많이 안 끌어올라가면은 실제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또 이거를 또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중증장애인 고용의 문제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을 보니까 6,47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 이렇게 하면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최저임금 제도가 이렇게 또 강화가 되면은 장애인들을 사업장에서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근로자들의 그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장애인에게는 이제 예외 규정을 둔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반대하고 있냐 그러면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제외하면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또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감을 갖다가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정보를 보니까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인정 신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악용되면은 장애인들은 지금 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최저임금 제도마저 제외시키면은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오히려 생활이 훨씬 더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도 전 국민에게 뭐 기본소득제도 제공하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네.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더 생활적으로 곤란함을 더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요즘 뭐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한테 네. 최저임금제마저도 안 주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페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장애인들한테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열악한 수준의 그 임금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걱정된다 말씀하셨는데. 동감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뭐 이의가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덧붙인다면은 실제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특히 OECD 국가에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최저임금 적용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업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이 좀 달라진다고 보고요. 네. 실제 지금까지는 기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라고 보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최근에 많이 지금 그 관심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생존권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국가는 당연히 이건 헌법상 권리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문제가 바람직하게 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황 협회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 두 분 말씀처럼 저도 최저임금 제외제도는 이거는 반대 입장이고요. 네. 얼마 전 2013년도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그 장애인 자립을 위한 그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 우리 그 송희성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좀 됐습니다. 2009년도 데이터인데 최저임금 제외하는 국가가요. 저희 대한민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캐나다 이 세 개 국가만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치씨 교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짚으신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악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노동부 쪽에서는 이제 고용률이 낮아질까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당장은 고용률이 낮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의무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률을 높이는 그런 그 역할을 국가에서 하고 또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제대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그나마 좀 나은 그런 그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CNB 집중 토론 지금 이 시간 장애인 근로복지 개선 고용해법은 없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장애인 근로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전시의 그 장애인 복지 교육 정책은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은 그 읍면동 그 복지 허브화로 복지관과 마을을 잇고 또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동복지 허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마사회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협약을 이렇게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우리 지역의 뭐 구제 활동이라든가 배려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황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장애인 복지 수준 평가에서 2011년부터 연속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고요. 장애인 복지 분야 중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 박람회도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또 직업 훈련, 직업 적응 훈련 센터를 운영해서 직업 훈련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보건대학교에서 발달장애인 20명을 해마다 1년 과정으로 해서 작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거의 다 따서 좀 건강 카페로 또 취업을 하고 있고 또 무지개 복지센터에서는 46명이 2년 과정으로 빵을 굽는다든지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일반 기업체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구제 활동, 배려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또 어떤 제도들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 이미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동복지 허브 사업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장애인 고용은 동복지 허브 사업 같은 형태로 가야만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동복지 허브 사업이 쉽게 이야기하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아, 네. 최근에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흐름이 개별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욕구 중심의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장애인 고용도 이 장애인 고용 공단이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 전문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고용 공단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그 단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있고요. 황영 회장님처럼 장애인 단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요.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잘 못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리고 또 이미자 과장님이 굉장히 단체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처럼 부드러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중심이 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다음 유관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맞춤형 그 장애인 고용 서비스로 가야만이 그 지자체의 일자리는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그 특히나 그 저상 버스라고 네. 하죠. 저상 버스나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면은 그 원거리, 먼 거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생각을 이제 좀 나누고 싶은데 과장님 칭찬도 많이 받으셨는데 복직과장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저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요? 이채식 교수님께서 우리 장애인 복지 분야에 네. 무척 많은 다양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장애인 복지 개장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시장님께서 복직과장 자리 계속 이렇게 맡기실 것 같은데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장애인 기본권 이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콜택시를 확충하고 저상버스도 이제 40%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제 시내에서 돌아다니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콜택시도 있고 저상버스도 나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관광도 하고 싶고 그렇죠. 기본권이라는 것은 또 문화생활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다른 도시를 갈 때 콜택시를 타고 대전역까지 가서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거기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타시도를 갈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서도 얼마든지 버스 타고 갈 곳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버스를 관광버스나 일반 또 시외버스를 타고서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버스라든지 일반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어디든지 가고 싶을 수 있는 곳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 휠체어 자체가 관광버스 내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없더라고요. 좌석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특히 그 협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때 대전시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어떤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시급히 이런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이제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프트 차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도 네. 그렇고 요거 아니면은 전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저상버스가 대전시에도 이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저상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장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거의 뭐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한 이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저상버스를 탈 때 우리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탑승객이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 바쁜 마음에 예. 뭐 불평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타는 우리 장애인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네. 갖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겨울, 여름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이 인도하고 이 버스하고 이 저상버스 그 내려오는 리프트하고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 높이가. 근데 그 날씨 탓으로 이제 처음에는 맞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이제 틀어지고 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휠체어 장애인 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얼마 전에는 또 타면서 뒤로 넘어가서 다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스가 또 이제 기다리는 시간과 이 저상버스 그 간격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저상버스를 사실상은 잘 이용을 안 하고 의존하는 건 이제 콜택시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콜택시가 법정 그 대수 그 이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막 80 지금 4대인가 5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법정 대수는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대전시 장애인 인구가 7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 중에 이제 그 휠체어 이제 중증 장애인을 따지면은 한 4, 5천 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이 인원이 그 80몇 대 그 차량을 이용한다면은 뭐 도저히 이용을 못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콜택시가 법정 대수에 지금 찼지만은 더 이제 늘려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게 시간이 내고 연한이 있다 보니까 좀 지나다 보면은 또 폐차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관련된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그리고 또 국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네. 우리 지자체에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수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야지 뭐 안 그러면 누구한테 그 약자가 그렇죠.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좀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대전시에서 지금 그 트램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트램이 노상으로 다니게 될 텐데 시내에서만의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좀 완성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를 예.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이제 트램이 선호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 가끔 KTX 타고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 지하철이 한 4개, 3개 정도 되는데 네.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고 이제 리프트가 돼 있는데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이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 3시간 내정거장 가는데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트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용이하고 또 안정적이고 이 요즘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지진이 저도 처음으로 그러한 강도의 지진을 느꼈는데 이런 이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 장애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보다 좀 안정적인 부분이 이제 트램이지 않느냐. 저희 장애인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네. 말씀 나눴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좀 어떤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두 분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지금 이동권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동권이 사실은 장애인들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거든요. 네. 사실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그렇죠. 집에서 직장까지 편의 환경이 안 돼 있으면은 출퇴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일자리를 놓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고용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배리어 후리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이 개념으로 도시를 갖다가 재설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야 장애인의 고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도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많이 받으실 것 네,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 기본권에 대한 거, 이동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해답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네. 방법의 문제는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지적을 드렸는데 실제 이 문제는 장애인들의 어떤 욕구를 정책화 시키면서 실현해 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느냐가 숙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협력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사실은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세제도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풀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지역 내 어떤 네트워킹을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어떤 방안 마련, 뭐 향토 기업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지역 내의 어떤 방안들이 또 강구된다 그러면은 그게 좀 늦더라도 장애인 쪽에서는 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가 400조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장애인에 관한 그런 복지 예산이 좀 많이 할당이 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서도 이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하고 그리고 또 취업 지원 사업에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하고 또 개선 방안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과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 말씀 좀 주실까요? 네. 현재의 방안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 국비라든지 또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고 지방비 확보에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원을 취업 발달 지금까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정말 집에서도 포기했던 이런 장애인들도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세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지원 사업 여러 가지 현재 많이 대전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람까지 담아서 한번 좀 말씀 좀 주시죠, 협회장님부터. 네, 일단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인식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구청에서 저희 이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바우처 사업 이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바우처 사업하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정신 쪽에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죠. 그 공무원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인지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못하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같이 공조해서 이 친구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인식 변화에 좀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 고용이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그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다른 물론 부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과만큼은 더 복잡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따른 이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될 만하고 이제 알만하면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되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과만큼은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이 장애과가 왔으면 이제 오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이 장애과만큼은 뭔가 진급에 좀 인센티브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제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네. 장애과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래서 좀 그 격려를 좀 하면은 장애인 그 우리 일자리 고용에 더 박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뭐 2, 3년마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면 그게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이제 어렵기도 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늘 우리 행정 쪽에서도 문제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오래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나는 다음에. 예, 교수님. 네, 지금 뭐 장애인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그 직업 재활 단계인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그 장애인 교육과 훈련을 보면은 좀 더 그 사회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맞는 좀 탄력적인 그 훈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장애인 훈련과 교육이 준비되고 있는가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성장 시대에 장애인 일자리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또 환경 회장님 말씀해 주신 사업주들의 또 인식을 좀 이렇게 개선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 저성장 시대의 장애인 고용은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송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훈련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실제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기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시작 단계이긴 한데 네. 이런 시작 단계에서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내에서 이런 기능들을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 어떤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재원을 들여서 일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육훈련 중요도 한데 실제 이제 그 장애인 근로자가 17만 50인 이상 사업체에 어떤 17만 18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사실은 취업 이후에 고용 안정의 문제라든가 고용상의 어떤 차별의 문제들은 문제가 없는가도 좀 꼼꼼히 점검해야 될 시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 과장님 잘 적으셨어요. 예. 지금 세 분께서 좋은 예, 말씀 주셨는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장애인 복지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다짐도 좋고 뭐 바람도 좋고 말씀 네. 좀 주시죠. CMB에서 이렇게 장애인 근로복지 개선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나은 질이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주 분들께서도 장애인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장애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제 제가 일반 시민들께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지금 주차를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가로 주차를 하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그것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고 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구역 앞에 가로 주차를 한다든지 물건을 쌓아놔서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을 때는 5배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이 가로 주차를 해놨을 때 장애인분이 어떻게 이걸 밀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주차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장애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희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도 꼭 장애인 주차장에 대놓는 분이 있어요. 네. 아주 고정적으로 제가 아침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다 보면 늘 그 차가 받쳐져 있는데 그런 몰상식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큰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거 네. 어떻게 저녁이라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냥 찍으셔서 하시면 사진 돼요. 예, 찍어서 예, 하면 근데 요즘에 그 단속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네. 복지부하고 우리 직원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장애인분들 양식의 입장에서 문제죠. 네.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협회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CNB에서 이러한 그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과장님, 우리 부장님, 교수님 예, 이렇게 나와서 예, 좋은 또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 좀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전국에서 1등이지만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예, 장애인 고용은 뭐 사회 연대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장님. 네. 네. 그 오늘 주제인 그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사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밀어냈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 변화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인데 네. 실제 그 어떤 국가 책임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인식 변화라든가 어떤 기업의 노력 과연 이걸로 장애인 고용의 문제가 과연 풀릴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실제 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립 노력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어떤 취업을 위한 자기 노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에 그 버금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나왔던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대전 지역의 장애인 고용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90분 정도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전시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더욱더 그 편리함을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래야만 살기 좋은 대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회의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공표한 기업은 전국 570여 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해서 일자리를 늘린 그런 사례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벗어나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 해법을 찾는 아주 훈훈한 그런 모습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보여졌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잘 살펴보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집중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